안녕하십니까. 수도권 투데이 유석현입니다. 지난 금요일이죠. 서울대병원에서 파업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7월 경영 악화를 주장하면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는데요. 현재 경영 상황 어떤지, 또 파업이 벌어진 이유는 무엇인지 잠시 뒤에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남한산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됐습니다. 남한산성을 세계유산에 등재하기 위해 고생했던 경기도청 관계자를 전화로 연결해서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복잡한 법률 문제 있으신 분들은 서울전화 02-771국의 094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있는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법무법인 한별의 조상원 변호사가 상담해 드립니다. 6월 30일 월요일 수도권 투데이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YTN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를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진행은 유석현 앵커입니다. 네, 지난 금요일이죠. 서울대병원에서 의료 민영화에 반대하는 파업이 있었습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해 7월 개원 이래 최대 위기라는 이유로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는데요. 서울대병원 현재 상황은 어떻고 의료 민영화는 어떻게 관계되고 있는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김동근 정책위원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서울대병원 지난해 7월에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했는데 현재 상황은 많이 나아졌습니까? 네, 작년에 7월에 비상경영을 선포할 당시에 말이죠. 서울대병원은 2012년 경영 적자가 127억 원이 나서 심각하다. 그리고 13년에는 더 심해질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작년 그 당시에 실제 서울대병원이 127억 원 적자가 아니라 108억 원 흑자를 거둔 걸로 나타났기 때문에 진짜 비상경영 상황이 맞느냐, 병원이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과장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올해는 서울대병원 상황이 실제로 작년보다도 나빠졌습니다. 올해 4월에 나온 2013년 결산서를 분석을 해보면요. 175억 원 정도 적자를 냈는데요. 이게 이제 그 전에 2013년에 분석했던 108억 원 흑자와 비교하면 283억 원 정도 실제로 더 경영이 악화된 거죠. 예. 지난해 4월 그 오병희 병원장이 비상경영을 통해서 위기를 탈출했다면서 162억 원의 성과를 냈다고 밝힌 거는 상황이 좀 나아진 건 아닌가요? 병원 측이 안 그래도 실제 경영이 나빠졌는데 왜 그랬냐 하는 게 저희가 좀 의문스러운 지점인데요. 예. 오병희 병원장이 올해 4월에 직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162억 원 정도 성과를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내용을 보면 인건비 등의 비용을 80억 원 정도 절감을 했고 의료 수익이 80억 원 정도 증가를 해서 162억 원 성과를 냈다 이런 얘기인데요. 근데 이거는 이제 경영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비용이 줄어든 부분과 수입이 늘어난 부분을 합쳐서 성과로 포장을 한 거지 실제로 경영이 좋아졌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앞서 이제 저희가 살펴봤다시피 서울대병원은 작년에 처음으로 5년 만에 적자를 냈습니다. 그 서울대병원은 경영이 나빠진 거를 숨기려고 하는 의도가 좀 있는 것 같고요. 저희가 보기에는 흑자 결산서가 나왔던 작년에는 비상경영을 선포하고 적자 결산서가 나온 올해는 경영이 좋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좀 앞뒤가 맞지 않은 거죠. 네, 비상경영 체제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경영이 악화됐다는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왜 악화가 됐을까요? 작년에 비상경영 체제를 선포를 하면서 서울대병원이 대책을 내놓은 걸 보면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인건비나 재료비, 관리비 같은 거를 줄이겠다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심장 내혈관 센터나 첨단 외래센터 같은 대형 공사를 전면 재검토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용 절감은 실제로 상당 부분 되었던 것 같습니다. 시간의 수당이나 이런 거를 최대한 축소해서 지급을 했고요. 재료비도 아끼는 과정에서 작년에 환자한테 저질 재료를 쓴다 이런 논란도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비용은 절감이 된 것 같은데 정작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대형 공사에 대한 재검토 이런 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죠. 심장 내혈관 센터 작년에 공사 시기를 늦추겠다고 했지만 사업이 더 커졌고요. 첨단 외래센터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급하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공사는
수천억 원대 공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줄여야지 경영이 실제로도 좋아질 수 있는 거죠. 네. 사실상 핵심적인 대책 같은 건 외면을 하고 부수적인 대책만 열을 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 의료보험 문제, 수가 문제도 있고 병원마다 다 지금 경영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네. 첨단센터 같은 것도 수익 증대를 위해서 장기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은 아닌가요? 병원 쪽에서는 이게 수익 증대를 위해서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는 않고 예. 환자나 보호자를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환자나 보호자 그리고 교직원을 위한 식당을 짓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실제로 서울대병원이 내놓은 계획을 보면은 이거는 식당을 짓고 환자나 보호자를 위한 거라기보다는 첨단 의료센터를 통해서 병원이 대규모로 돈을 벌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환자 치료랑은 상관이 없다는 거죠. 대형 마트나 미용실, 전시관, 연주공간, 뭐 기념품점 이런 거를 하겠다는 건데 이게 환자 치료랑은 크게 상관없는 얘기 아닙니까? 예.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재벌 기업의 돈을 끌어들여 가지고 이제 돈을 마련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재벌 기업 돈까지 무리하게 끌어들여서 환자를 상대로 대대적인 장사를 하겠다.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수십억 원씩 재벌 기업에 돈을 퍼준다. 이런 것들이 저희 입장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금요일 날 파업한 이유도 그런 것 때문입니까? 네, 맞습니다. 일단 서울대 병원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환자를 상대로 수익을 추구하는 예. 대규모 공사 같은 것들은 이제 하지 마라. 공공병원답게 이제 바로 서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예. 더불어서 서울대 병원이 헬스 커넥트라는 영리 자회사를 설립을 해서 이게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 SK텔레콤에 돈 100억 원을 끌어들여서 본격적으로 영리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만든 회사인데 현재 이제 의료법에는 의료기관이 그 헬스 커넥트와 같은 영리 회사를 만들면 안 되도록 돼 있거든요. 네. 서울대병원은 이거를 위반해서 지금 영리 자회사를 만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헬스 커넥트를 통해서 서울대병원이 뭐 환자 정보 시스템을 넘긴다든지 환자 의료 정보를 동의 안 받고 수집해서 활용한다든지 이제 이런 환자 정보와 관련한 문제들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이제 저희 노조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병원 측에서는 아무래도 그 적자를 좀 보전을 하고 가능하면 흑자를 내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는 건 아닐까요? 네, 병원 측에서는 적자를 보전하고 흑자를 내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한다 얘기를 하면서 특히 이제 저희가 이제 이 공사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하면서 제기를 했던 게 두산 같은 재벌 기업의 돈을 뭐 대규모로 끌어들여서 공사를 진행을 하게 되면 예. 서울대병원이 20년간 매년 54억 원씩 갚아야 됩니다. 예. 이 돈이 다 고스란히 환자한테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국립대병원이 이렇게 재벌 기업한테 돈을 퍼주는 사업을 해도 되냐 이제 이런 문제 제기를 했던 건데 서울대병원은 이것에 대해서 서울대병원에 큰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작년에 서울대병원이 127억 원 적자를 가지고 개원 이래 최대의 위기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와서 54억 원이 아무런 부담이 안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를 저희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또 하나는 병원이 이제 돈을 벌겠다라고 하는 거는 좋기는 한데 예. 그 돈은 결국 다 환자한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병원이 게다가 국립대병원이 국가중앙병원인 서울대병원이 노골적으로 돈을 버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는 개선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국립대병원이 적자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국립대병원은 지금 그 서울대병원 같은 경우에도요 매년 한 100억에서 200억 정도 그 국가에서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 예. 지원을 받는 이유는 그 민간 병원에는 이렇게 대규모로 지원을 하지 않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예. 국립대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는데 그 지원을 하는 이유는 국립대병원이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대병원, 뭐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북대병원, 대구 같은 경우에는 경북대병원 이런 식으로 지역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료기관, 공공적인 의료기관. 그 공공적인 의료기관이라는 건 뭘 의미를 하냐면 환자한테서 적정한 진료를 하고 저렴한 진료비를 이제 받음으로써 다른 지역의 의료기관들의 이런 상업화를 제어하는 역할 이런 것들을 하라고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는 거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지원금을 제대로 활용해서 환자들한테 양심적인 진료, 적정한 진료를 하고 그리고 지금 서울대병원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이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것들을 마음대로 재벌 기업들이랑 이제 계약을 맺어가지고 추진을 할 것이 아니라 정말 국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라면은 국가한테 더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해서 공공적인 방식으로 진행을 하면 됩니다. 근데 서울대병원이 지금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죠. 헬스커넥트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 돈 100억 원을 끌어들여서 짓고 있고, 지금 첨단의료센터 같은 경우에는 두산재벌, 두산기업의 돈 660억 원을 끌어들여서 하고 있고, 이런 것들 다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건데 다 환자금이란 말이죠. 국립대병원 이런 걸 앞장서서 하는 거는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은 적자가 계속 생기더라도 정부 지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고 보십니까? 서울대병원이 말씀드렸다시피 5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가 났습니다. 네. 지난 2009년부터 12년까지 4년 동안은 1,302억 원 누적 흑자를 냈다는 것을 저희가 분석을 한 바가 있고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4년 동안의 적자가 왜 5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적자로 바뀌었냐 하는 점을 살펴봐야겠죠. 네. 그거를 살펴봤더니 서울대병원이 2008년부터 12년까지 1,302억 원 흑자를 내는 동안 한 2,1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공사를 합니다. 네.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일반적인 기업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버는 돈의 2배 가까운 돈을 공사비로 투자를 한다. 이런 거는 좀 적절하지 않은 투자거든요. 네. 서울대병원이 이런 식으로 그 적자를 내지 않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대규모 적자를 이제 내게 된 거죠. 근데 이거를 국립대병원이 무조건 적자를 내더라도 정부 지원을 무조건 요청해야 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보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그 전에 서울대병원이 그 대규모 공사를 하는 과정이 과연 적절했냐, 그게 과연 환자를 위해서 공공적인 방식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한 투자였는지, 아니면 대규모 재벌병원들을 따라가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한 공사였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따져봐야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의 김동근 정책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발빠른 리포터의 현장 스케치, 생생 리포터 현장. 네, 수도권의 다양한 소식 리포터의 취재로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했나요? 네, 지난 28일 토요일에 서울 올림픽공원 주차장에서 흥미로운 대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서울 시민을 대상으로 한 친환경 운전왕 선발대회 소식 준비했습니다. 네, 어떻게 이런 대회가 마련됐는지 궁금하네요. 네, 서울시와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이 주최한 이번 대회는요, 친환경 경제운전 문화를 확산시키고 고유가 시대의 원전 하나 줄이기 사업과 연계해서 진행된 행사였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대회가 마련된 건지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강희은 과장에게 들어봤습니다. 최근 서울시에서 대기질 문제도 시민들에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고요. 자동차 같은 경우 연비가 중요한 요소인데 시민들이 운전 습관을 조금만 바꾸게 되면 연비가 최대 40% 가까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친환경 경제운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어떻게 친환경 경제운전을 할 수 있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친환경 운전왕 대회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친환경 운전왕 대회는 매년 있었는데요. 작년까지는 연비왕 대회라는 이름을 가졌었고요. 금년에는 환경 분야를 강조하기 위해서 친환경 운전왕 대회로 명칭을 바꿨고 상반기에 개최를 했고요. 금년 하반기에도 개최할 예정입니다. 작년까지는 1년에 한 번 했었는데요. 친환경 운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금년에 2번으로 횟수를 늘렸고 자치구의 추천을 받아서 25개 자치구 대항하는 식으로 개최를 하였습니다. 네, 어떤 방식으로 대회가 진행됐습니까? 네, 이번 대회에 참가한 시민은 모두 10명인데요.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4시까지 6차례로 나누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운전대를 잡기 전에 참가자들은 이 친환경 경제운전에 대한 강의를 먼저 듣고요. 이 강의를 들은 뒤에 올림픽공원을 출발해서 20km의 정해진 주행 코스를 운전해서 다시 출발 장소로 돌아오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네, 시민 50명이 참가를 했다고 그랬는데요. 네. 어떻게 모집을 했나요?
네, 앞서 들으신 대로 25개 자치구별로 2-3명 정도 추천을 받기도 하고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시민들에게 참가 접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날 참가했던 시민들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도봉구청에서 환경에 관련한 봉사를 하고 있어요. 환경과 직원들이 한번 참가해보라고 그래서 한번 참가하게 됐어요. 운전한 지는 오래됐어요. 30년. 제가 지금은 개인 택시를 하고 있어요. 영업용들은 개인 택시나 대부분이 다 난폭하게 해요, 운전을 해요. 근데 오늘 이런 자리를 참석하다 보니 게 급출발이나 급정거를 한번 덜 하면은 덜 나올 것 같구나. 아까 이제 강의를 들으면서 앞으로는 내 운전 습관도 좀 바꿔야 됐다는 것을 느꼈어요, 오늘. 저는 몰랐는데 와이프가 알려줘가지고 참여를 작년에 처음 하게 됐는데 2등을 했었어요. 작년에 저 혼자 왔었는데 올해는 가족들하고 같이 나왔고요. 그래서 올해는 꼭 1등 하고 싶습니다. 운전 경력은 지금 한 15년 정도 됐고요. 저 같은 경우는 장거리 운전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최근에도 연비를 계속 체크하면서 다니거든요. 항상 고속도로에서도 한 90km대 정도로 다니고요. 과속 급정거도 잘 안 하고 급출발이나 이런 것도 잘 하지 않고요. 안전운행도 하면서 연비 운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평가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졌나요? 네, 이 평가 기준은 크게 3가지로 나눠서 100점 만점으로 채점을 하는데요. 먼저 차량의 표준 연비 대비 주행 연비를 평가하는 항목이 50%, 그리고 친환경 경제운전법 중에서 급출발, 급가속, 급제동하지 않기 등의 운전 점수 평가가 40%, 그리고 마지막으로 참가자들이 평소 이 친환경 운전을 위한 참가 수기 작성에 대한 점수가 10% 정도 반영된다고 합니다. 네. 이 대회 평가위원 중 한 명에게 평가 기준은 어떻게 세워졌고 또 이 대회를 통해 얻고자 하는 효과까지 함께 들어봤는데요. 자동차 10년 타기 시민운동연합 임기상 대표입니다. 현재 한국인이 현재 유가로 평생 중형차를 탈 경우 순수 연료비만 한 2억 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친환경 운전을 실천해서 평소에 과속을 하지 않고 3급 운전을 하지 않는다면 비용으로 따진다면 약 4천만 원. 그리고 이 오염물질 등 이 감소에 기여하는 것을 따진다면 어떻게 보면 상당한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게 됩니다. 따라서 평소에 이 친환경 운전을 실천하기 위한 준비 자세, 또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는가를 아는가, 이런 걸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짧은 거리지만은 그 거리를 통해서 친환경 효과를 얼마나 거두느냐에 따라서 그 순위를 정해서 평소에 실천하도록 기회를 열어주는 거니까, 친환경 운전은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니까 실천을 통해서 평생 약 4천만 원의 경제적 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는 것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네, 친환경 운전 방법도 좀 알려주시죠. 네, 서울시에서 정한 친환경 경제운전 10개명이 있는데요. 이 중 몇 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먼저 경제속도 준수하기, 불필요한 공회전하지 않기, 신호 대기 중에는 기어 중립에 두기 등이 있는데요. 임기상 대표에게 생활 속 친환경 운전법에 대해서도 짧게 들어봤습니다. 사실 시내 도로 같은 경우에는 정체된 도로가 많기 때문에 친환경 운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평상시에 속도를 10% 줄이고 연료가 가장 많이 소비되는 구간은 급제동, 급가속, 급출발, 과속입니다. 이것을 자제하고 연료가 가장 절감되는 운전법은 60에서 80km 속도로 주행하는 것, 그리고 내리막길에는 불필요한 가속 페달을 밟지 않는 것, 이것만 실천한다고 해도 낭비를 막고 절약 효과를 거둔다면 20%까지는 간단하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친환경 운전을 했을 때 어떤 효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경제적으로 많은 돈을 절약하실 수 있고요. 이 환경적인 측면이나 교통 안전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친환경 교통과 강희은 과장에게 친환경 경제운전의 효과에 대해서도 들어봤습니다. 친환경 경제운전을 하게 되면 크게 3가지 측면의 효과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경제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친환경 경제운전 10개명을 지키기만 하면 한 달에 3만 원의 연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요. 1년이면 36만 원씩 절감할 수가 있는 거죠. 서울 같은 경우 차가 약 300만 대가 있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조 700억 원의 원유 수입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전국으로 따지면 차가 2천만 대가 있거든요. 그럼 해마다 6조나 7조 정도의 원유 수입을 아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 측면의 효과
온실가인데요. 지금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잖아요. 이거의 원인이 온실가스인데요. 친환경 경제운전을 했을 경우 서울로만 보면 1년에 89만 톤의 CO2를 감축할 수가 있고요. 친환경 경제운전을 하면 서울에서 해마다 79톤의 초미세먼지를 감축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안전사고인데요. 친환경 경제운전을 하게 되면 저희가 실증 분석을 해보니까 교통사고가 8% 감소를 하고요. 중상자 수가 36%가 감소가 되는데요. 시민 여러분께서 친환경 경제운전에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운전왕 선발대회 앞으로도 매년 열리겠죠? 네, 앞으로도 매년 상반기, 하반기로 나눠서 2번 정도 진행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양미 리포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33%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김연아예요. 저의 다음 계획 궁금하시죠? 앞으로 강원 평창수와 함께 준비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을 준비하는 깨끗한 물이니까요. 강원 평창수 마시면서 같이 준비하실래요?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강원 평창수. 미세먼지 많은 날엔 깨끗하게 쿠쿠 청정. 비 오는 날엔 산뜻하게 쿠쿠 제습. 공기청정기와 제습기가 만나 1년 내내 쿠쿠 하이브리드 365. 코웨이에선 정수기 필터 교체하듯이 오염된 매트리스 상단을 새 걸로 교체할 수 있대요. 우와! 게다가 미세먼지부터 진먼지 진드기까지 7단계로 케어해준대요. 위생까지 책임져야 진짜 침대다. 코웨이 매트리스 케어 렌탈 1588-5100.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 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깨우는 힘 S-오일 7.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네, 수도권 투데이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다일 공동체 대표를 맡고 있는 최일도 목사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밥 냄새가 너무도 그리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나누면서 정을 나누고 사랑을 나누던 이 나눔의 문화가 점점 핵가족화를 맞이하면서 너무 혼자 밥상을 대하는 세대들이 많아졌는데요. 밥부터 나누면 됩니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는 나눔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나부터 나누자고요. 2014 YTN 연중기획 함께하는 미래 창조 대한민국. 스토리가 있는 금융 KB국민은행과 함께합니다. 좋은 정보 다 모여있는 YTN FM 라디오. 오늘 함께하는 이 하루가 좋은 걸 유익한 라디오 수도권 투데이. YTN 수도권 투데이. 수도권 투데이 2부 시작합니다. 오늘 수도권 행정 탐방 시간에는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의미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생활법률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활 속에서 발생한 일들에 대한 법적인 관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궁금하신 분들은 02-771-99에-0945로 전화 주시거나 샵 0945로 문자 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 있습니다. 수도권 투데이 2부는 수도권 뉴스 브리핑으로 시작합니다. 이윤지 아나운서 전해주세요. 네, 수도권 뉴스 브리핑입니다. 어제 오후 2시 40분쯤 경기도 용인시 포고급의 한 저수지에서 12살 김모군이 물에 빠져 숨졌습니다.
김 군은 사고 당시 여동생 등과 물놀이를 하다 고무보트가 뒤집히면서 수심 3m가 넘는 물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르면 연말부터는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창업 1년 미만의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신용카드 발급 기준이 완화됩니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 기준 완화를 위한 관련 규정 개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동대문의 대표적인 의류 쇼핑몰인 두타가 리모델링을 앞두고 많은 입점 상인들을 퇴점 조치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두타는 최근 7월 30일 계약 만료 공문을 점주들에게 보내고 자체 평가에 미달한 점포와는 재계약 불가 결정을 통보하는 등 5년마다 하는 리모델링의 사전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국적으로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일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기상청은 남해상에 중심을 둔 이동성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전국적으로 구름이 많은 날씨를 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대기가 불안정한 경기 동부와 강원도, 충북 북부, 영남 내륙에는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수도권 뉴스 브리핑이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어나는 모든 소식이 여기에. 수도권 이모저모. 네, 얼마 전에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었죠. 대한민국 역사의 빛과 어둠, 양면을 지켜봤던 남한산성의 세계유산 등재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경기도청 김규상 문화유산 활용팀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문화유산 활용팀장 김규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세계유산 등재를 위해서 애쓰셨다고 많이 들었는데 먼저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예. 우선 남한산성 세계유산 등재의 기쁨을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이 되면서 경기도에서는 수원, 화성, 조성, 왕릉에 이어 3번째, 우리나라에서는 11번째로 세계유산이 되었습니다. 네. 그 등재의 의의는 한마디로 남한산성이 우리나라만의 유산이 아니라 세계인의 유산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많은 청취자분들이 그 세계유산 등재 과정은 어떻게 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과정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 위해서는 그 잠정 목록에 우선 등재되어야 됩니다. 예. 남한산성은 국가사적으로서 2010년에 이제 잠정 목록이 되었는데요. 네. 잠정 목록으로 등재가 되고 나면 그 유산이 갖고 있는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대해서 네. 연구 조사하고 각종 보존 관리 계획들을 만들어서 신청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예. 신청서를 제출하면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 그 심사 자문 기구인 이코모스 그러니까 국제 기준물 유적 협의회에서 그 신청서 심사와 현지 시사 등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등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예. 그 남한산성도 실사단이 왔습니까? 네. 작년 9월에 현지 실사를 하였습니다. 보통 실사단이 몇 명이 오나요? 실사단은 1명이 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세계유산으로서의 남한산성의 특징 무엇이 있을까요? 세계유산 등재를 하는 데는 세계유산 협약에 의한 등재 기준이 있습니다. 예. 그 등재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남한산성은 이번에 오랜 시간 특정 지역 안에서 일어난 건축 기술, 도시계획 발전이 중요한 교류를 보여줘야 한다는 그 등재 기준 2, 그 다음에 역사의 중요 단계를 잘 보여주는 건조물의 유형이나 건축 또는 기술 총체의 타고난 사례여야 한다는 등재 기준 4를 이제 충족을 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보충적으로 완전성과 진정성을 이제 충족하였다는 것입니다. 예. 뭐 예를 들어서 등재 기준 2를 보면 그 교류의 증거로서 중국의 성곽 건축 원리를 반영하면서도 우리나라 고유의 산성 건축을 보여주고 유사시의 임시궁궐인 남한산성 행궁도 중국 도성의 원리를 따르면서도 그 남한산성 지형에 따라서 창의적으로 배치했다. 그다음에 등재 기준 4의 이제 예로는 해발 400m 이상 험한 이제 산세하고 결합을 해가지고 전체를 요새화한
초대형 산성이 통일신라부터 지금까지 시대별로 발달해 왔다는 어떤 모습들을 보여준다. 그래서 17세기에 벌써 지금까지 그 관리되어 오는 산성 도시였다라는 게 이제 주요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그 역사를 되돌아봤을 때 뭐 병자호란도 있었고 사실 남한산성이 그 긍정적인 뜻만 있는 건 아니죠? 네네. 지금까지 남한산성이 저희 국민들에게 그 많이 부정적인 인식이 되어 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남한산성은 외세에 대항한 우리 조상의 호국 정신과 자주 정신을 그 보여주고 있고요. 수백 년 대를 이어서 주민들이 살고 있는 유산입니다. 지금 남한산성에 펼쳐져 있는 그 소나무 숲도 일제 강점기에 산성리 주민들이 심고 가꾸어 온 수도권에서 몇 군데 남아있지 않은 그 자연유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세계유산이 등재가 된 계기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시 한번 남한산성에 대해서 생각하여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그 세계유산 등재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었을 텐데 특히 그 산성 안에 살고 있는 주민들과의 관계 어떻게 하셨습니까? 산성 안에 약 500여 분 정도 이제 주민들이 계시는데요. 일부 주민들께서 등재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런데 그 반대 이유가 세계유산이 되면 지금 또 규제를 받고 있는데 규제가 더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이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세계유산 등재로 규제가 새로 만들어지거나 강화되지 않는다고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공문서로까지 저희들이 확인까지 해줬는데요. 지금은 뭐 그렇게 반대를 하시는 분이 많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지만 저희들이 기본 원칙은 주민들과 함께하는 세계유산으로서 주민들이 남한산성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면서 유산 관리에 적극적으로 이제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고 주민들이 요구하고 희망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언제나 살기 좋은 그 마을을 위해서 주민과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고 그러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청 김규상 문화유산 활용팀장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캘리와 함께하는 친절한 Korean. 안녕하세요. 캘리 캠입니다. Are you ahead of schedule or behind schedule? Are you ahead of schedule or behind schedule? schedule 단어 많이 아시죠? 일정표, 계획, 일정. Well, ahead of schedule는 ahead of 두 개의 단어가 합쳐서 전치사 역할에서 예정보다 먼저, 예정보다 빨리, 일정보다 일찍. 보통 좋은 뜻이고요. Behind schedule는 예정보다 늦게와 계획보다 지연, 보통 나쁜 뜻인데요. 한 가지 차이점 얘기하면 in front of은 위치 얘기할 때 쓰고 ahead of은 시간을 얘기할 때 씁니다. 시간표대로 하시면 we're on schedule 표현 씁니다. We're on schedule. Well, I hope that you're always running ahead of schedule or at least on schedule and that you are never behind schedule. All right, great job. I'll see you next time. Bye-bye. 더불어 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꿈꾸며 여러분의 법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해결해드립니다. 수도권 투데이 생활법률상담실 조상원 변호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월요일 생활법률 상담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법률 고민 해결해드립니다. 그냥 넘어가기 억울한 사연들 보내주시면 조상원 변호사께서 자세하게 답변을 해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751번으로 들어온 내용인데요. 지방에서 위탁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업을 시작한 지 2달이 지났는데 고객사 담당자가 제3자를 통해서 상납금을 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연락 왔습니다.
말을 전해준 사람 자신도 매달 30만 원씩 주고 있으며 꾸준히 식사 대접, 술 대접을 하고 있으니까 신경 좀 쓰라고 합니다. 이런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 기간 3년이 끝나면 연장 없이 내보낼 거라면서 알아서 처신하라고 하는데 이런 부당한 뒷거래를 받아들여야 할까요? 너무 답답합니다. 그렇다고 회사 다른 사람에게 이 사실을 말할 수도 없고 딱히 내세울 증거도 없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하는 게 현명한 선택일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런 상납금 요구는 불법 아닙니까? 당연히 이런 것은 이제 불법이고 원칙적으로는 허용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죠. 예. 신고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 사업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좀 갈등을 겪고 계신 것 같은데 상납금을 주는 것도 위법이죠? 예, 맞습니다. 우리 그 형법에서는 사실 이런 식으로 불법적인 돈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돈을 주는 사람도 같이 배임 증제, 배임 수재라고 해서 함께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분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예, 지금 원칙적인 부분과 사실 또 현실적인 부분이 그런 나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일반적으로 사실 이런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정말 계속적인 이 계약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약에 그 거래처 쪽에서 이걸 요구한다면 이 요구를 들은 사람이 이거를 정말 딱 거절을 해버리고 3년 지나고 나서 그냥 끝날 것인가 아니면 일부 하고선 연장을 할 것인가 사실 이런 수지타산을 따져볼 수밖에 없을 게 될 텐데요. 그렇군요. 원칙적으로는 이것은 이제 근절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죠. 지금 상납금을 주지 않으면 말씀하신 대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지금 상납금은 아직 준 상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주지 않은 상황에서도 고발이 가능한가요? 지금 상황이라면 사실 그 담당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제3자를 통해서 전해드린 것이고 만약 고발한다면 담당자는 그런 사실이 없다. 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라고 발뺌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 지금 상황에서 고발을 하더라도 사실 그 사실 입증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만약에 고소고발을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상납금도 안 주고 나중에 불이익을 받았을 때 그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예, 이러한 경우에 특별히 대응할 것이 없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이 될 텐데요. 3년 기간이 끝나고 연장이 안 됐을 경우에 내가 상납금을 안 줬기 때문에 안 된 것이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제가 참 안타깝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사연입니다. 4785번인데요. 친구가 1년 전에 제 금목걸이하고 팔찌를 훔쳤습니다. 시가 900만 원 정도로 당시는 친구가 훔쳐갔는지 모르고 신고했는데 범인이 친구였더라고요. 그래서 합의금 없이 우선 합의를 해주고 친구는 재판을 받아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돈을 갚지 않아 민사소송을 하려 합니다. 친구가 돈을 갚겠다고 한 카톡이나 문자가 있기는 한데 이것만으로 증빙 서류가 가능할까요? 친구 부모님에게 200만 원은 돌려받았고 나머지 700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을지 답답합니다. 지금 친구가 물건을 훔쳐갔고 그 물건 값이나 합의금 없이 이제 합의를 한 건데 이런 것도 합의가 가능한가요? 원래 합의라는 것은 그 한마디로 그 범죄자에게 피해자 쪽에서 원만히 합의됐다라는 한마디로 서면을 써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그 서면을 법원이나 검찰에 제출해서 정상 참작을 받게 되는 것인데 원칙적으로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받고 써주는 것이 맞죠. 그다음에 합의금을 안 받을 것이라면 용서의 의미라면 그냥 써주는 것이 좋지만 향후 나중에 얼마를 합의금을 받기로 하고 미리 써주는 것은 사실 큰 의미는 없습니다. 그 도둑질 같은 건 형사소송인데 여기서도 합의하는 게 중요합니까? 이런 절도나 사기 이런 재산 범죄의 경우에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때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했는지 여부를 사실 정상 참작 사유 중에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만약에 절도의 범죄에 있어서 그 가해자가 피해자의 절도 피해 부분을 전부 다 배상을 하고 원만히 합의를 됐다라고 하면 정상 참작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가 됐다면 이 사람은 이미 절도 전과가 있어서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중 처벌을 받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 지금 돈을 갚겠다는 증빙 자료는 뭐 메신저, 문자 요 정도인데 그것만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뿐만 아니라 이미 이 형사 판결문이 있기 때문에 형사 판결문에 이 사람의 행동이나 그러한 피해 금액이 다 표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분이 민사 소송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큰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돈을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지는 않나요? 이런 그 불법행위에 대한 그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은요. 손해랑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그다음에 그러한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내에 행사를 하면 됩니다. 그렇군요. 다음 사연입니다. 9378번인데요. 작년 6월 공사 중인 빌라를 계약하고 지난달에 사전 점검을 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잘못으로 창고가 잘못 지어졌다고요. 시공사도 인정을 했고요. 테라스로 나가는 문도 없어지고 창을 만들었습니다. 공정이 끝났으니 개선할 수가 없다고만 하더군요. 창고 때문에 3천만 원 정도 추가 입금했는데 왜 이렇게 나왔냐고 항의를 했더니 애초 설계도 카탈로그가 잘못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10%라도 할인을 해달라고 했는데 배째라는 식으로 버티고 있습니다. 계약 해지를 할까 하는데 계약 해지하면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 집에서 살되 처음 이야기와 달라진 공사 부분만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시공사 잘못 일단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원래 이러한 그 홍보나 이러한 거 카탈로그와 다르게 지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일단 기본적으로 시공사나 시행사 쪽의 잘못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그 설계도대로 또 카탈로그가 잘못 나왔다 이렇게 시공사 측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소비자 잘못으로 봐야 됩니까? 예. 일반적으로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서 카탈로그를 좀 더 예쁘게 만들고 그 밑에다가는 좀 이 사진이 실제와 좀 뭐 다를 수 있습니다라는 걸 아주 조그만 글씨로 넣어놓게 되죠. 그래서 아주 좀 근소한 차이가 있다라면 이것은 이제 원 설계도나 원래 그것을 확인해야 되는 뭐 소비자의 뭐 주의 의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그 원 설계도에는 없지만 카탈로그에 있는 그 창고 때문에 사실 그 분양 가격까지 더 추가로 입금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이미 계약 사항 내에 포함이 된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않았다면 이것은 온전히 시공사 측의 잘못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좀 할인을 해달라고 해도 안 해주는 상황인데 계약 취소 가능합니까? 예, 이런 경우에는 소비자가 이 계약을 취소 자체를 하고 사실 그 분양 대금에 대한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위약금은 누가 물어야 되나요? 만약에 이것으로 인해서 또 이 그 상담자분한테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다면 그 추가적인 손해도 역시 시공사나 시행사 한마디로 그 계약 당사자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렇군요. 아내도 몸 좀 누웠고 살던 집도 팔았는데 보상은 어렵을까요? 1번 기본적으로 그 분양 대금은 반환을 받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러한 그 특별한 손해는 그 특별한 손해를 상대방이 알았다는 걸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상원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때 보리 하나로 콜라와 싸워 전설이 되신 분이 계셨지. 국내 최초 보리탄 산업료로 콜라의 아성을 흔들었던 맥콜. 전설을 맛보리 맥콜. 33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히어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인화와 지아가 함께 부르는 캠핑장 에티켓송. 옆 텐트와 반갑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떠날 때는 깨끗이 참 잘했어요. 최고. 코베아와 함께 하세요. 캠핑 에티켓 코코코베아.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파크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정우입니다. 그거 아세요? 누군가 당신을 만리부에 태운다는 건 당신을 안전하게 집
지켜주고 싶다는 의미라는 거. 초고장력 강판과 말 EPS 시스템으로 더욱 안전한 드라이빙. 지켜주고 싶어서 말리부. Chevrolet, find new roads. 새롭게 출시된 독일 정통 엔진의 말리부 디젤도 만나보세요. 내비 따라서 가는데 왜 이렇게 막히는 거야? 답답해하지 말고 실시간 교통정보가 반영되는 올레 내비하세요. 그래, 올레 내비로 바꾸니까 막힘없이 쭉. 올레 내비 지금 통신사 관계없이 무료로 다운받으세요. 올레. 차차 바빠. 도일아, 왜 그렇게 바쁘니? 저 좋은 기름 구도일이 좋은 엔진 오일까지 만들었거든요. 엔진 오일의 놀라운 능력. 7초면 느낄 수 있어요. 부릉부릉. 차세대 100% 합성 엔진 오일 S-오일 7 탄생. 엔진을 끼우는 힘 S-오일 7. 젠틀 스파클링을 만나본 적 있는가? 밀어붙이지 않고 부드럽게, 긴장하지 않고 여유롭게, 밋밋하지 않고 상쾌하게. 이것이 바로 부드러운 거품, 깔끔한 상쾌함. 영국의 젠틀 스파클링 브랜드 슈엡스. 피로하면 더욱 심해지는 어깨 통증, 신경통, 눈의 피로. 문제는 피로 물질이죠. 어떻게 풀죠? 활성 비타민으로 풀어줘야죠. 아로나민 골드를 먹은 날과 안 먹은 날의 차이를 경험해 보세요. 활성 비타민 피로회복제 아로나민 골드. 진작 먹을 걸. 일동제약. 네, 수도권 투데이 오늘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내일 오전 9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시죠, 여러분. 고맙습니다.